예, 그러면은 이제부터 그 오후 패널 첫 패널인 한국행정학회 한정된 자원시대의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부혁신 패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으신 박강국 교수님 나오셔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오늘 한국행정학회 세션을 사회를 맡게 된 박강국 가톨릭대 교수입니다. 발표자를 앞으로 토론자를 앞으로 모시고 소개를 하고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인 하연섭 교수님 또 최연석 교수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 주효진 교수님하고 이광희 선임연구위원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효진 교수. 예,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발표자 두 분과 토론자 두 분을 먼저 소개해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발제를 하실 우리 하연석 교수님은 뭐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니까 제가 굳이 소개를 하지 않아도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계시고 제가 알기로 아마 이론과 실제를 아마 다 겸비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시죠.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두 번째 발제를 하실 우리 최연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이신데요. 그 이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주 다채로운 그 이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오늘 발제 논문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연선 교수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론자 두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먼저 주효진 가톨릭 관동대 교수님은 교육부 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위원을 하시면서 여러 부처의 자체평가위원으로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효진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광희 박사님은 사실 우리 한국행정연구원이 우리 모든 국가 행정에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부원장도 임하셨고 지금은 한국행정연구원 정부 업무평가 지원센터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좋은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총 70분 정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두 분 발제를 하면은 우리 학회에서 통상 한 90분 정도 시간을 보통 주는데 이건 아마 굉장히 압축적으로 아마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꼭 시간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70분이지만은 한 140분 정도 발제 토론하는 정도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13년에 한국행정학회장을 했는데요. 실제 한국행정학회 안에도 굉장히 많은 학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회를 이렇게 모아서 한 자리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려 5개 모학회가 만나가지고 이런 학회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 거버넌스 시대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실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우리 요새 ESG가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만은 경제, 사회, 환경이 구분 안 돼 있었습니다. 이컬러지, 이카노미 이렇게 전부 다 하나의 단어로 다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그 학문이 막 분화가 되면서 실제 자기 분야에는 기여를 했지만 전체적인 사회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난국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 철학은 이런 벽을 전부 다 허물고 다양한 관점에서 행정 문제를 들여다봐야만 답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지금 저는 대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분 발제자분은 행정학자의 관점에서 이런 난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들어보고 다른 학회의
있는 분들의 관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아마 차별화해서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토론도 역시 행정학자의 관점에서 토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경영학이나 이런 학자들이 보는 관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발제와 토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그 발제자분께서는 일단은 15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요. 만약 부족하다면은 한 2, 3분 정도 더 시간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현석 교수님부터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하현서입니다.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오대학회 회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 발표할 제목은 이중의 충격과 대학의 미래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중의 충격이 뭐냐 하면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충격이고요. 또 하나는 학령 인구의 감소입니다. 우리 대학이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오늘 같이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이고 두 번째가 학령 인구 감소의 충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화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OECD 국가 전체적으로 2006년에서 16년 사이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의 40%가 디지털 관련 일자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기획 경제라고 그렇듯이 그 비표준화된 일자리도 아주 뚜렷하게 증가해서 일자리의 3분의 1이 임시직, 파트타임 혹은 자영업으로 다 채워지고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 밑에는 이제 그 얼마만큼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고 있는지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라는 게 그 기술이 아주 폭발적으로 변화하고 이게 또 아주 복합적으로 연계돼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앞으로 루틴한 일에 대한 수요는 인지적이 됐건 매뉴얼한 일이건 간에 다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비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수요가 늘어날 텐데 이 중에서 매뉴얼한 일은 공급도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혹은 공급이 수요 증가보다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금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임금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거는 비일상적이면서 인지적 일을 하는 이런 직업들만 이제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킬 바이어스 테크니컬 체인지가 이렇게 이제 나타날 텐데 이런 그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은 과연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3R이라고 표현하는 읽고 쓰고 이제 산수한다는 3R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19세기에 대영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모든 제국 국민이 갖춰야 되는 표준적인 능력을 의미를 했었는데 이게 지난 150년간 전 세계의 교육을 지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3R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창안해내는 능력, 큰 흐름을 잡아내는 능력, 복잡한 개념을 제대로 전달하는 능력이 앞으로 대단히 이제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디지털 능력하고 또 하나는 인간적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그 기본적인 전공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초 교육과 인문 교육이 훨씬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많이들 내다보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에서 지금 이제 그 거의 모든 전공의 교수님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려면 전공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그 중시하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그 앞으로 2025를 대비해서 필요한 스킬이 뭐가 있는가를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거기 나와 있는 게 비판적 사고 능력, 뭐 액티브 러닝,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 이렇게 쭉 나가다가 7번째 가야 테크놀로지 유스 모니터링 컨트롤,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디자인이 나오고요. 15개 중에서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능력은 단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3개는 정말 인문교육하고 기초교육이 결합되지 않으면 우리가 길러낼 수 없는 이제 그런 능력들이 중시되고 있다. 이게 아마 우리 대학에 던져주는 첫 번째 충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당면하는 아주 큰 문제는 경계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 대학 교육은 여전히 경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 식상하실 정도로 많이 듣고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 저출산이 본격화가 되면서 대학 입학 그 자원이 아주 뚜렷하게 줄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뭐 몇만 명 이것보다 제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했던 게 뭐냐면 작년에 부산에 가서 특강을 하는데 부산 교육감님이 제가 특강하기 전에 이제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부산의 초등학교가 1년에 2만 5천 명으로 세팅이 돼 있답니다. 교원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근데 요새 부산에서 1년에 1만 6천 명씩 태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천 명의 잉여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 교육감의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한 10년 정도 있으면 대학에도 엄청난 이제 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 표입니다. 대학 입학 정원과 입학 인원 추계가 되는데요. 여기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대학 입학 연령 인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이미 줄었기 때문에 아주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파란 선으로 표현한 게 21년을 기준으로 한 입학 정원이 되고요. 녹색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입학 그 인원이 될 겁니다. 문제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여기 동시에 이제 진학률까지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대학에 들어올 입학 자원이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학생 무충원이 지방대하고 전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 일반대 중에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입학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는 34.8%였는데 내년에는 이게 아마 41.9%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 경향이 더 심하게 되면 전국의 대학생이 한 50%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제가 시간이 더 있으면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든 표였는데 그냥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디지털 소재 부품, 로봇, 드론, 바이오 헬스에서 요즘 우리 정부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앞으로 신산업 분야인데요. 이 신산업 분야의 인력 수급차가 앞으로 26년까지 약 34만 명 정도에 도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신산업에 필요로 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게 한국 교육의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게 그렇다면 우리 고등교육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혁신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슌페트가 정의했듯이 혁신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창조적 파괴입니다. 근데 이 창조적 파괴를 우리 정부는 대단히 정교한 인력 수급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딱 70년대 중화학공업화 하던 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 인력 10만 명 부족하니까 정원 늘려주겠다. 바이오 얼마 부족하니까 몇 명 늘려주겠다 하는 건데
우리가 핸드폰 지금 쓰고 있는 이게 15년 전에 전 세계에 우리를 연결시킬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듯이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이게 혁신이고 이게 창조적 파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래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던 시기에 산업 정책 그리고 인력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바로 현 정부의 인력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대단히 어려운 인력 정책이다. 그래서 인력 정책의 큰 패러다임을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런 식으로 그 인력 문제가 대두하게 되니까 모든 부처가 열심히 인력 양성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부처가 만들어낸 인력 양성 정책의 숫자를 다 합쳤더니 대학 졸업생 수를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모든 부처가 열심히 지금 인력을 찍어내겠다고 그러는데 아무런 조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율하라고 부처들을 모아놓으면요, 그 부처 협의회가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비토 포인트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지금 이제 그 조정이 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의 이런 조정 없는 규제가 인력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인력에 대한 수급은 어마어마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70년대 시기의 정책 대응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런 그 4차 혁명 시대의 인재 정책을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주도권을 대학에 넘겨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일단은 대학에 큰 폭의 자율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학 자율성의 확대가 대학의 혁신을 보장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의 자율성이 자칫 잘못하면 전통적인 학과 구조를 더 고착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게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게 한편에서는 자율성이 되지만 한편에서는 대학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게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방대와 전문대가 한 개 대학으로 전환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고 그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이제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한 개 대학에 대한 구조 조정은 절대로 자율적으로 될 수가 없고 분권화된 상태에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력을 키워내는 것은 대학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지만 이 구조조정 문제만큼은 제3자인 정부가 전략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가 이제 평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자율화라는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몇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대학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식의 자유주의 모델로 전환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대학 체제가 멀게는 프로이센으로부터 시작해서 근대화 과정에서 그걸 받아들인 일본을 통해서 우리한테 대학 시스템이 전달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주의 모델을 기반을 하고 있는 고등교육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자유주의 모델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경로우전의 문제를 가볍게 극복하고 자유주의 모델로 전환할 수 있을까라는 게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학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학끼리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에 큰 폭의 자율이 주어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학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 문제인데, 이때까지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냐 하면 정부가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규제가 나온 거죠. 이제 정부가 뒤로 물러서게 되면 이 공유지의 비극 문제는 대학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고등교육 체제에서 이런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간 조직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가? 혹자는 대교협을 그 이야기로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교협이 지금까지 그런 그 중간 조직,
조정의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조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고요. 또 하나는 심각한 대학의 이제 재정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게 정부가 14년 동안 법에는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정말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에 의해서 14년 동안 등록금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부에 대해서 항상 던지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제발 준법 정신을 가지자. 법만 지키자.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정의한 대로만 지난 3년간 물가 상승률,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 다른 거 하나도 안 원하니까 그러니까 법만 지키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대를 헤쳐가는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규제 혁신을 하려면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법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등교육법 체계부터 완전히 새롭게 구성을 할 그런 이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법 체계에서의 자유로만 이야기하지만 대학에 계신 분들이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재정 지원 지침이라는 게 따라 나오는데 그게 규제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돈 주고 나면 또 꼭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 잣대가 대학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법 체계만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규제와 지원, 평가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대학의 자유를 넓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 자유와 관련해서 교육부의 그 간부들하고도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양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의 자유를 주겠다 그러는 건 고마운 일이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대학 자유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료제적 자유라고 시혜적 자유라다. 시혜적 자유라는 자유라를 준 주체가 우리가 걷어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걷어갈 수 있는 게 시혜적 자유라다. 이건 진정한 자유라가 될 수 없다. 그랬더니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 자유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학 자유는 쟁취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그 대학에 계신 분들, 특히 대학의 총장님들이 이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고민하시고 행동하시면서 대학 스스로가 자유를 이끌어낼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게 이중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현섭 교수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제를 들으면서 또 이 장소가 굉장히 저는 이 창조적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정부기관에 가서 회의를 하면은 이렇게 큰 화면에 이 시간을 보여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상공회의에서 오니까 엄청나게 큰 시간을 보여주면서 이 발표자를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회자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서 타임아웃하고 딱 바로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게 오늘 하 교수님 발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중의 충격. 이 타이틀을 만드실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저도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 왜 이중의 충격이라 그랬을까?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직업이 완전히 바뀐다. 그죠? 거기에 맞는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생산 가능인과 지금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은 다른 나라보다 더 지금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시하시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가 유연성이네 그죠? 대학의 유연성. 이 부분은 오늘 사실은 15분 강연을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텍스트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이 하 교수님이 논문을 우리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읽으면서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고민했을 때 뭔가 답이 나오는 거지. 오늘 그냥 15분 발표 듣고 끝 이래버리면은 저는 이 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발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하현섭 교수님 발제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발제는 최현성 교수님의 그 제목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효율성인가 공공성인가. 우리 행정학자가 100년째 논의해도 답이 없는 이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분명히 15분 안에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저희 학회의 여러 교수님들과 또 박사님과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 좋고, 더군다나 5개의 학회가 공동으로 하는 곳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공기관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많이 화두로 던졌던 그런 내용과 관련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늘 어렵게 생각하는 효율성과 공공성의 문제를 제가 15분 만에 해결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운데 있는 부분처럼 정부 예산의 1.3배를 다루고 있다. 2022년 현재 한 970조의 예산을 다루고 있다. 이거 하나만 봐도 공공기관이 왜 중요한가를 저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0개의 중앙 공공기관이 그렇게 되고요. 지방 공기업들도 또 따로 존재합니다. 이런 공공기관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요. 행정학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사회과학에서, 아니 그 외에도 여러 학문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공공성과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분리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는 수단적 가치, 하나는 본질적 가치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저희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탈진실의 정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범람하면서 이것들을 이분법적인 모습으로 자꾸 가르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하현석 교수님의 정말 좋은 아름다운 발표를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 발표의 내용처럼 법을 지키면 문제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것이 평가제도와 어우러질 수밖에 없는데, 법을 지켜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저희가 법과 시행령만 보지만 그것이 지침과 그 매뉴얼로 갔을 때 변화되는 그런 굉장히 어떤 베리에이션이 큰데, 이것들에 대한 관리도 이제는 저희 행정학에서 또 여러 학문에서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과 수단으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 시대의 환경을 보게 되면 큰 정부로 가고 있다. 예전에는 정부의 수를 보고 저희가 큰 정부다 작은 정부다를 생각했지만, 지금은 우리 개인의 삶과 사회에 얼마만큼 국가가 개입하냐, 인터벤션의 정도에 따라서 큰 정부와 작은 정부로 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사고로 불쌍한 삶을 마쳤을 때 국가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팬데믹이 닫혀왔을 때 몇 시까지 마스크를 써야 되고 몇 시까지 밥을 먹을 수 있고 몇 명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걸 결정을 하게 되고요. 정부의 점점 구조가 점점 커지기도 하고, 어떤 상대적으로 어떤 시장과의 균형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떤 개입의 정도가 큽니다. 그래서 큰 정부로 가고 있다. 두 번째는 탈진실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저는 가끔 우리에게 모두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학문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들이 사실은 예전에 명확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렸을 때 배웠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다 배웠지만, 지금은 그런 기준점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많은 큰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많이 모여서 거리에서 막 외칠 때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것을 이제 정치학 쪽 입장에서나 여러 곳에서 탈진실의 시대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제 저희들의 영향을 끼치냐면은, 공공성과 효율성은 원래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고 꼭 함께 가야 할 본질과 수단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들을 현실에 특히 공공기관한테 적용하면 되겠는데, 이것이 자꾸 혼돈을 일으켜요.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기능이 팽창되고 탈진실의 정치 속에서 시민들이 분열함에 됨으로써 마치 이것을 분열을 타고 가면서 효율성과 공공성을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자꾸 얘기하려는 그런 의도가 오히려 우리 사회를 나누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마치 정치학과 행정학, 여기 또 정치학자 이재묵 교수님 사회를 보고 계시지만 맨날 저희들을 싸움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가 문제예요, 행정이 문제예요. 이재묵 교수님한테 여쭤보면 정치가 먼저입니다, 저는 행정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꼭 그 싸울 필요가 없지라 정치와 행정은 목적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역할하는 바가 다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맨 밑에 나온 것처럼 효율성의 강화는 결국 어디로 이어져요? 공공성의 강화로 이어집니다. 공공성의 강화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상승시킬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한 모토로 낸 것은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본질적인 가치인 공공성과 그다음에 국민의 신뢰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법제도와 또 성과평가와 정부 정책이 공공기관에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저 슬라이드보다는 여기 사회를 보시는 박광국 교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정부 업무 평가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또 부총리, 우리나라 이제 한덕수 부총리와 우리 박광국 교수님께서 위원장, 공동위원장으로 계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뭘 하냐? 우리나라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즉 국민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오랜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광범위한 공공 부분의 평가 체계를 만들었어요. 단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다룰 때는 자체평가 시스템과 합동평가라든가 아니면 국정평가 특정평가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요는 스스로 기관들이 부처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고요. 어떤 건 외부에서 보는 요소가 있는데 이 공공기관만은 40년의 전통이 있고 이따가 좀 그 연역을 보여드리겠지만 독특한 어떤 특색이 있어서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평가하는 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의 1조인데요. 잘 보게 되면은 목적 자체가 자율 경영 및 책임 경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가져갈 효율성도 키울 수 있고 공공성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즉 여기서 나오는 것도 이거 파란색으로 된 것처럼 본질적 행정 가치와 수단적 행정 가치를 모두 공공기관이 할 수 있도록 요구받고 이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돕는 것이 이 법의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 평가로 들어가서 제48조에 나오고 또 시행령 27조에 나오는 것처럼 이 평가를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경영평가단을 만나서 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거버넌스 체계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잠깐 연역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연역이 사라졌습니다. 연역이 사라져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 1983년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평가는 사실은 이제 우리 평가제도에서 행정학계에서는 굉장히 이 평가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는 게 그 독재 정권 시기에 공공기관이 독재 정권의 오도를 받아서 어떤 행동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자율 경영 시스템을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평가를 독립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제도가 현재에도 40년이 지났는데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단지 현재 시스템에 잘 맞고 있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요.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통과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을 통해서 현재는 130개 기관이 이제 매년 경영평가, 그밖에 200개의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 의해서 부처별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공공기관 혁신에서 냈던 4가지 굉장히 중요한 모토는 업무 조정을 통해서 방만 경영을 개선한다든가 재무 건정성, 경영의 투명성, 효율화 이런 부분에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나 ESG의 어떤 그 확산, 그다음 코로나의 확산 등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 부분이 굉장히 확산이 돼 있고 굉장히 부채가 좀 늘어난 상태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이런 기조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고 일부 조정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나치게 한 가지 목적, 특히 이제 효율성이 수단적 목적이라면은 궁극적으로는 종국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공공성이랑 궁극적 목적에 다다를 수 있는 어떤 기제들이 계속 필요한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효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화된 측면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목적인 공공성에 도달되고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은 아직 좀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이것들에 대한 어떤 혁신의 방향이 좀 더 강화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되는 것처럼 이것이 정부 업무 평가나 또 공공기관 경영 평가가 반영이 되고 이 어떤 개혁의 방향이 이것들이 평가를 통해서 나중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성과급과 관련돼 있는데 성과급과 연계하려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지금 정부에서 국정 방향으로 제시한 부분들과 잘 어우러진다면 좋은 성과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공공기관에게 떨어진 중요한 기능, 조직 인력, 예산, 자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이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제가 빨간색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얘기를 해놨는데 축소, 감축, 슬림화, 절감, 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못 느꼈는지 아세요? 살을 저도 빼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슬림한 것이 요즘의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 가지 포인트는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했는데 이 조종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공공성이 연결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혹시라도 이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얘기들,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에 대한 얘기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과 효율성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들과 관련된 연관성들을 잘 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되면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몇 가지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유형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이것에 따른 권한이 잘 배분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350개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지나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평가에 대한 내용들도 정부 업무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정무업무평가위원회 산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있고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평가한 경영평가 올해 6월 또 20일 날 발표할 텐데요. 이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를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조정을 받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아직 지금은 약간 유명무실한 이유가 부처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이 좀 배분이 뭐 정확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고요. 여기에는 어떤 주기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평가를 매년 받는 것이 옳은 건가? 사실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가? 사실 행정학 입장에서는 평가가 많으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학회의 이익을 포기해서라도 국가를 위해서라면 평가를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행정학자들의 또 자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의 주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결국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확산이 필요하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국민에 대한 확산이 분명히 효율화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탑다운으로 어떤 가이드를 내고 이걸 지키면 효율화예요라고 하는 것과 국민들이 지켜보는 과정에 기획하고 이것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의 의견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유연화된 어떤 그 평가 체계 아니면 관리 체계가 훨씬 더 효율화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감히 또 제안을 드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저희 가운데 나온 것처럼 이제 한전과 가스공사가 오늘 이제 8원 올리겠다, 1원 올리겠다, 가스값, 전기값 올리겠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재작년쯤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지금의 이 사단이 생기지 않고요. 시장과 정부의 정책이 약간 잘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췄다면은 이 지금처럼 이게 시급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잘못돼 버리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인 아주 손상을 끼치기 때문에 이걸 일어나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반대로 국민들의 그 어떤 지금 현재 물가에 대한 고민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또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거 사실은 정책하시는 분들이 좀 더 먼 시각을 가지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순간까지 왔는 것이죠.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사실 저희가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오픈하고 좀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혁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되게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정말 동의하고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원리로서 국익과 실효이라는 부분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자세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학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항상 우려가 되는 것이 혹시 저희가 관료화된 시스템이 자꾸 지속됨으로써 유연성을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관료들이 어떤 관리하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대 정신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다든가 변화에 좀 약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이런 칸막이를 깨고 그동안 했던 그런 것들을 좀 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ESG라든가 세계적인 평가의 기준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40년을 지켜왔던 저희 평가의 제도는 정말 자랑스러운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시대가 변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들이 변한다면 변화해야 된다.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전한 시기에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위정자들 또 우리 모두 정책하는 분들 특히 우리 5대 학회에 있는 모든 학자분들께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공공기관은요 350개 그다음에 지방에 200개가 있지만 그들이 쓰고 있는 돈이 거의 1,000조에 육박하는 예산을 쓰고 있고요. 우리의 삶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거버넌스가 또 윤석열 정부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혁신적으로 변화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현성 교수님은 학습 효과가 커가지고 1분 10초를 남겨두고 벌써 끝내버렸습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 사회자로서는
정말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저는 15분 안에 효율성과 공공성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서 이상한 소리 하고 계시냐 그랬는데 정말 해결을 하는 실마리가 좀 보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뭐로 지금 말씀하시냐면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지 말자.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자 이 말이죠. 효율성을 키우면은 공공성은 손상될 수밖에 없다는 이게 잘못된 생각 같아요. 제가 지금 정무평가위원장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본위원회에서 지난달에 격렬히 토의됐던 게 뭐냐면은 정부는 당연히 공공성을 사회적 가치를 올리는 게 정부인데 그걸 왜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를 정전한다 그러면서 재무적 가치를 너무나 많이 훼손시켜 버렸어요. 그냥 이게 지금 최현성 교수님 말씀하시는 효율성은 수단적 가치고, 그죠? 공공성은 본질적 가치다. 그런 게 있었다면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앞으로 공무원들은 우리 이 최현성 교수님 발제문을 꼭 들고 3번, 4번, 5번 계속 읽어보면서 그 텍스트는 열려 있다는 거 자크 데리다의 말대로 이 텍스트가 닫히면 안 되거든요. 계속 열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계속 곱씹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이제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는 일단 너무 많은 시간을 주면은 또 오버가 되기 때문에 일단 5분을 드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오버되면 한 2분 정도 더 주는 7분을 맥시멈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토론은 먼저 이강희 부원장님 먼저 해주시죠. 왜냐하면 우리도 순서를 좀 바꿔 창조적 파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행정연구원의 이광희 박사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 관련 전문가는 아닌데 한석 교수님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구도 해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학교 현실들을 이제 좀 주워 들은 게 있고 또 이제 교육부 관련하여 좀 다양한 평가에도 좀 참여해 본 적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의 충격은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바고요. 아마 이제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많은 학교들에서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이제 좀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좀 이렇게 토론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하 교수님께서 이제 그 대학 자율화를 이제 좀 많이 강조를 하면서 이 기존에 이제 정부가 좀 일종의 좀 강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규제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슈를 대학의 자율화와 대학의 구조조정을 이렇게 본다면 그 두 가지 이슈는 이제 좀 충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학의 역량에 따라서 이제 또 이렇게 국가의 역할에 대한 관점이 좀 나눠진다고 봅니다. 소위 잘 나가는 대학이나 힘센 대학은 국가가 개입 안 하고 대학이 좀 더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기를 바라겠고요.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아무래도 국가의 지원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니까 국가의 개입을 좀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국가주의에서 이 자유주의로의 전환, 물론 이게 경로 오전성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자유주의라는 그런 패러다임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발전 국가의 유산을 안고 탈발전 국가로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국가의 역량이라는 개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하드 스테이트 경성 국가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좀 스트롱 스테이트 강한 국가에 좀 초점을 두고
정책을 좀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국가의 역량이라는 것은 갈등 조정과 거버넌스를 좀 잘 이렇게 구축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이 토론 시간이 많이 작은데요. 저는 이제 사실 평가와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발표 공공기관의 경쟁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그 공공성과 효율성이 이제 상보적 개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모델이고 현실은 진자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그러는 과정에서 균형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보고요. 핵심은 이제 과연 그 공공기관 경영 평가가 이 평가의 목적, 그 취지를 잘 달성하고 있느냐를 이제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 목적이 뭐냐? 그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자율성과 책임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율성과 책임성이 이제 핵심 이슈가 이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책임성 문제는 많이 이렇게 뭐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논하고 있지만 자율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로 논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자율성 수준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성과 관련해서 이제 평가의 목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평가는 이제 대내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학습이라든가 아이디어 개선이라든가 뭐 내부 통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대외적으로 보면 이제 뭐 유사기관 간 비교를 한다든가 뭐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 공공기관 평가의 그 거버넌스를 이제 조정할 때 문제는 이제 저는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라고 봅니다. 과연 누가 주인인가 이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고요. 우리 흔히 국민, 대통령, 국회의원, 주무부처, 기재부 등등 뭐 이렇게 서로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진짜 누가 주인인가를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주인에게 정말 제대로 성과 정보를 누가 제공할 것이냐,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관점에서 그 공공기관 평가의 체계, 거버넌스를 좀 잘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또 하나 책임성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게 성과 측정의 역설 현상입니다. 과도하게 등급화, 점수화를 통해서 이렇게 성과급하고도 연동시키다 보니까 이 게이밍 현상이나 과대 포장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만 과연 책임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책임성이라는 것이 점수와 등급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점수와 등급이 이제 내부적으로 활용될 필요도 있지만 실제 그 공공기관의 그 기능이나 임무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성과를 잘 내고 있는지 이런 데 좀 초점을 두고 책임성을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좀 평가 결과가 활용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현숙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그 제시한 기준이 좋지만은 그 기준 간에 갈등이 있지 않느냐, 충돌이 있지 않냐는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국가 역량 제고가 선제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또 부분. 그 다음에 평가에 와서는 이 학자들과도 관점이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최 교수님은 난제로 성격을 보는데 우리 지금 이제 이광희 박사님은 시계 진자추의 흐름 보는 거니까 이쪽에 효율성 좀 너무 많이 오면은 다시 민주성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힘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제로 성격으로 파악해야 된다. 지금 학자들마다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죠. 답은 없습니다. 지금 어느 게 정답인지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임성과 자율성이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율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학계에서 앞으로 더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저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이제 평가위원장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보면은 그 유튜브에 테드가 구글이 하는 그 강연 중에서 제일 많은 강연 횟수를 기록한 게 그 사이먼 시넥이 한 그 골든 서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혁 혁신을 할 때는 what이나 how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why를 가르쳐 줘야만 자율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라이트 형제라든지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why를 찾아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고, 오늘 우리 이제 플로아에 이숙환 부총장 국민대 부주앉아 계시는데 부총장님이 작년에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블루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평가를 잘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마지막이 그 이퀄리브리엄, 평형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정부가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국민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평가는 정치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숙환 부총장님이 그 문제를 굉장히 지적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면서 가능하면 평가 정보를 국민들에게 많이 좀 공개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주효진 교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내지 7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톨릭 한동대학교 의과대학의 주효진입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토론할 때마다 생각하는데 왜 오라고 할까라는 생각 자주 합니다. 근데 오늘 2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제가 행정학 박사인데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제가 한 12년 정도 행정학과 교수를 하다가 의과대학에 오프를 받아서 지금 의과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래서 불렀을 것 같습니다. 2번째는 또 왜 불렀을까? 제 딸이 올해 중학교 2학년 여중생인데요. 아침에 일찍 학교를 가지 않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 역시 대한민국은 아빠 직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요. 2번째로 오늘은 어디 가세요라고 얘기해서 대학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니까 중학교 2학년이 가방을 메고 가면서 아빠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답 없는 얘기하러 간다고. 그래서 아마 여기 제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현숙 교수님 자주 뵙는 선배 교수님이시고 또 자주 이 분야에 대해서 글도 읽고 가끔 또 토론자로서 또 이렇게 뵙는 편인데, 오늘 역시도 저는 하현숙 교수님이 쓰신 글에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동의도 하고요. 그래서 후배 교수로서 몇 가지의 말씀을 조금 더 시간이 모자랐다는 전제에 좀 보태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중의 충격과 대학의 미래라고 했는데요. 워딩을 잘 보시면 이중의 충격과 뭐뭐뭐가 있고 대학의 미래를 얘기해야 되겠죠. 첫째는 이중의 충격이라는 글자 뒤에 우리는 충격으로 무엇이 올 것이다, 무엇이 받을 것이다,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라는 수수로 붙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복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중간에 블랭크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의 미래를 우리는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교육부와 와서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시작되는 2004년에 본인이 대학 총장이었는데 한 20여 개의 대학 총장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이 우도 뻗고 오늘 끝장 토론하자고 얘기했답니다. 대학 이대로는 안 된다. 대학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총회의원들이 2손을 들거나 아니면 대통령 제가 2손 들겠다고. 결론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2손을 들고 대학 혁신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고 그 현장에 있었던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위원회 위원장께서 평생 교육자로 살면서 그날은 대통령에게 우리가 항복이란 단어가 아니고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후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대학들은 평균 경쟁률이 10대 1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대학 학생들 역시도 원서를 10장 넣으면 어느 회사에든 입사가 가능할 만큼 그런 20년 전의 대학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준비하지면 안 된다는 워닝을 줬고 그것을 대한민국은 무시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한숙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이 이중의 충격, 저희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중의 충격 플러스 2개를 합쳐서 대전환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셨고 학력 인구를 저출산 고령화 단어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얘기했지 못했던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로나19를 합치고 그리고 기후변화를 여기에 합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전환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더더욱더 대학의 미래는 여기 계신 여러 전문가들께서 좀 더 진중하게 하지만 좀 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답들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들이 혁신을 할 때마다 우리는 교육부라는 정부 부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학자인데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교육부라고 지칭하는 교육을 관장한다, 책임진다라고 지칭하는 정부 부처가 더 잘하면 대한민국의 교육이 더 잘 될까?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없어지면 진짜 대한민국의 교육이 잘 될까?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학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인 교육 분야에 계신 분들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제가 의과대학에 가서 제일 먼저 충격받은 게 의과대학의 모든 과목은 1인 1티칭을 하지 않습니다. 즉 한 과목을 최소한 3명에서 20명의 교수들이 융합이라는 체제 하에서 학제 간 협진이라는 틀 안에서 교육 강의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아직도 우리 학문 분야는 한 분이 한 과목을 15시간이라는 시수를 지키면서 그것을 1학점이라고 얘기하는 현재의 체제들을 제가 90학번인데 아직까지도 그 룰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즉 대학에 있는 우리부터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멸종한다는 걸 법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육 역시도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한다면 멸종한다는 걸 이제는 우리들이 회피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즉 대학과 중앙정부 이제는 지자체 이 모든 주체들이 협력과 공유라는 걸 단순히 레토릭이 아니고 실제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육을 받은 우리가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이런 자조적인 이런 얘기를 이제는 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앞서 한인숙 교수님께서 조정과 협력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법엔 부총리라는 제도가 있고 우리는 경제부총리와 속칭 사회부총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총리제가 만들어질 때 조정과 협력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부총리에 비해서 교육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사회부총리에게는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배분권은 고사하고 조정권조차도 없습니다. 앞서 하 교수님 말씀하셨던 인재 양성과 관련되어 있는 총원을 정부 부처에 다 합치면 현재의 출생률보다도 오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건 사회부총리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의 사회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인재 양성과 관련된 교육 활동에 대해서 조정 권한들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즉 이런 부분들 역시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이런 부분 역시 이제는 반성이 아닌 실제 활동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또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한 14년 정도 교수 생활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더 여기 계신 여러 선배 교수님들과 제게 가르친 은사님들도 여기 여러 분 계십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즉 대학에 있는 교수 요원들이라고 얘기하는 교육자부터 먼저 변화하지 않으면 정부 부처 보고 변화하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는 조금은 부끄러운 것 같다. 우리가 먼저 정부 부처, 지자체를 보고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혁신하자고 하는 게 누가 먼저 하자라는 용어가 아닌 함께 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가 아니라 죽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한 혁신과 변화를
이제는 실천과 활동으로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걸로 토론을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우리 주효진 교수님 시간 좀 추가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드린 이유가 아주 토론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조금 용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함께 했었어야 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그 당시에 영남대 총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탓할 게 아니라 그때 함께 했었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 뭔가 큰 변화가 왔을 거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대 철학이 그걸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 철학이. 지금 모더니즘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다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모더니즘은 자꾸 주체를 보거든요. 민간이 있다, 정부가 있다, 시민단체가 있다 이렇게 자꾸 주체를 둡니다. 그런데 현대 철학자 중에 주체를 얘기하는 철학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예, 딱 한 명 있어요. 슬라보의 지적이라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인데 그분은 주체를 얘기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까다로운 주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오직 남아있는 게 뭐냐? 관계밖에 없습니다. 관계. 내가 없다고요. 지금 여러분 개인도 자기가 없습니다. 1년 전에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이 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우리는 이제는 거버넌스로 왜 가야 되냐 하면은 내 주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로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아까 제가 Y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같이 일해야 된다. 뭐 what과 how만 얘기하니까 그게 작동될 리가 없는 거죠.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오늘 두 분 토론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플로아에서 또 더 좋은 얘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는 항상 관료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는 시민 사회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플로아에 있는 분 중에 토론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지금 많이 됐기 때문에 대표로 한 분만 질문을 받고 또 이제 발자가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속 좀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좀 질문해 주시죠.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네, 한남대학교 황효성 교수입니다. 발제 및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 강론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질문 겸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평가는 아마 83년도 정부 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2006년 공공기관 민영 관련법으로 현재까지 발전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공공기관은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50여 개 기관에서 공기업과 그 준정부기관은 기재부에서 평가를 해왔고 기타 공공기관 200여 개 기관은 부처별 평가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40여 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재부 평가를 해왔었는데 아까 발제 그 제도 개선 방안에서는 그 공기업 평가는 기존 기재부 평가를 하고 준정부 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은 부처 평가로 좀 개편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발제하신 그 최 교수님께서는 준정부 기관 평가 단장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편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교수님도 좀 동의하시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지금 발제자 두 분 답변을 들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세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현섭 교수님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광희 박사님, 주효진 교수님 아주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그냥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저는 인재 정책이라는 거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개인하고 학과하고 대학하고 지역하고 기업하고 다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추구하는 이익이 다릅니다. 대통령하고 대학 총장들이 모여갖고
서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게 서로가 생각하는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교육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지극히 당연한 그 셀프 인트레스트를 굉장히 무시하고 이렇게 합의만 보면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토론장만 나가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인재 정책이라는 거는 그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어떤 식으로 조정해낼 건가라는 게 인재 정책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면 저는 정부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게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주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구조조정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는요 대학에 오기 전에 18년 전에 정해진 일이거든요. 태어난 게 18년 전에 태어난 학생 사람들이 대학을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 18년 동안 거의 아무 일도 안 하다가 막상 닥치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기 없는 정책을 거의 20년 동안 미루다 보니까 나타난 결과라서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부가 대응해낼 수가 있는가 하는 게 앞으로 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냥 짧게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짧은 답변이지만 아주 의미 있는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은 한남대 황 교수님 그 질문까지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이광희 박사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고요. 맞습니다. 현실은 공공성과 효율성이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어떤 지점에 가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걸 풀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아까 자율성의 논의에 대한 것은 정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평가단장도 해봤지만 평가를 하면서 자꾸 책임성과 해야 할 일들만 했는데 이 자율성의 디그리의 정도에 대한 어떤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풀지 이거 평가라는 개념보다는 이것들을 어떻게 풀지를 정말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박광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Y에 대한 부분을 여기도 하는데 공공기관이 왜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공공기관이 무엇을 그래서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Y를 통해서 이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법정 평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해야 돼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게 아닌가 또 자율성과 이 자유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박강호 교수님이 또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또 힘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좋은 질문 감사드리는데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영평가 단장으로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하나의 부처에 두 개의 다른 속성의 평가를 이렇게 맡겼을 때 저희들은 이제 얘기할 때 이게 달라요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아까 또 그 하현석 교수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어떤 이해관계 부분에서 딱 했을 때 이것이 절차적으로 똑같아야 되는 관료들의 또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어떤 하나의 유형에 대해서 평가를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이제 딴 부처에 책임을 묻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두 번째 부분이 있고요. 다른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부처가 책임지지 않아요. 박광훈 교수님께서 지금 정보부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환경부 산하 기관의 평가가 환경부가 평가를 아주 안 나왔어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잘 나왔겠지만 뭐 했는데 오히려 산하 기관의 평가가 뭐 잘못 나왔다든가 잘 나왔다든가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도 안 맞다 보니까 대부분의 준정부 기관은 그 부처의 위탁을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기관들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봐도 생각이 이상한 게 왜 부처의 평가와 기관의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와 위탁 집행 기관은 같이 붙여주는 것이 훨씬 더 책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는 프랑스의 모델이나 영국의 모델에서 온 것인데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이 공기업이라고 부르는 우리 저기 뭐 한전이나 이런 가스공사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다른 차원에서 관리하지만 이런 위탁 집행형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또 차원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기관장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스포일 시스템과 메리트 시스템 중에 얼마만큼 도입해냐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형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아무도 도입할 수 없는 겁니다. 맨날 이렇게 싸우다가 끝나는 문제가 유형이 적절치 않아요 지금. 근데 이게 40년 동안 해왔다고 그러고 기재부가 계속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지속되기에는 너무 국민들에게 코스트가 너무 넘칠 것 같아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아예 이번에 분리하는 것이 훨씬 더 저희가 추구하는 효율성을 앞당길 수 있고 이것이 결국 공공성을 갖다 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가 막히게 지금 2시 10분에 마쳐야 되는데 지금 2시 9분 25초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하겠는데요.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이번에 그 국회의원들 의정 대상 심의위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제 국회의장님하고 오찬을 하면서
국회의장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제 숨을 곳은 더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챗 GTP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잘 못했을 때 우리가 사람이 평가를 하면은 그게 어떤 항변을 할 수가 있는데 챗 GTP가 말을 하면은 굉장히 그 저항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거버넌스를 가지고 변해야 되는 이유가 잘못하면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인간이 오히려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고 그런 어떤 그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저는 곧 도래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큰 주제가 보면은 한정된 자원 시대. 사실 자원이 무한정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뭐 협력적 거버넌스 할 이유가 없죠. 다 자기 몫을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정된 자원 시대에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거는 아까 주효진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이걸 하지 않으면 공멸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바로 뭐냐? 그 뒤에 붙어 있는 정부 혁신의 기제입니다. 정부 혁신의 가장 강력한 기제는 저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단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학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줘야 됩니다. 바로 그런 근거를 줘야만 공무원들이나 시민단체나 NGO는 그걸 가지고 구체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임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 생각을 하고 이런 모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저는 2회, 3회, 4회 계속 가면서 하다 보면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조정 능력,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이 신장되고 국가 역량이 올라갈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인류 국가로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